네, 안녕하십니까. 가공샐러드입니다. 이제 모의고사 6회네요, 벌써. 벌써 여섯 번째 문제인데,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같이 보실까요? 자, 문제를 보시면, 현재 교육과정의 어떤 개정 방향에 대해서 선생님들 여럿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그런 내용이 이제 제시문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의 견해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학습자 중심 교육을 주제로 해서 교육 철학, 교육 평가, 교육 사회학 그리고 교수 학습 이론에 대해서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을 이제 구조를 딱 갖춰서 답을 쓰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훑어볼 건데요. 일단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자, 1번을 보실까요? 1번. A 교사가 언급한 1번의 교육 철학의 교육 원리 두 가지와 1번의 교육 철학이 주장하는 교사의 역할, 그리고 1번 교육 철학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비판점을 한 가지를 찾아서 또는 인출해서 쓰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A 교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학교 교육이 A 교사가 얘기하기로는 학교 교육이 학습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기는 하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옛날 그 전통적 수업이라고 하죠. 그 전통적 수업이 그런 면모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이러한 전통적인 수업의 어떤 형태를 따라가는 그런 수업은 지금처럼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죠, 요즘에. 2015년부터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이제 스위스에서 이제 회의에서 이제 제기가 됐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기가 됐는데, 이런 시기에는 어떠한 특성이 나타나나요? 굉장히 사회가 급변하는 그런 사회가 오늘날의 그 4차 산업 사회죠. 그래서 이 4차 산업 사회 같은 그런 특성을 가지는 사회, 그러니까 급격하게 사회가 변하는 그러한 형태의 사회에서는, 그런 특성을 가지는 사회에서는 미래의 삶에 어떤 미리 준비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지금 미래가 어떨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서 미래를 준비한다고 칩시다. 미래에는 이런 능력이 중요해질 거야. 이렇게 해서 막 뭐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중학교 아이들은 이제 코딩 수업이 필수 과목이 됐죠. 그래서 정보 과목에서 코딩 수업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파이썬 뭐 이런 거 배우는 것 같은데, 그 어린 초등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MIT에서 만들어낸 스크래치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코딩 교육을 받죠. 알고리즘 교육도 조금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어린 친구들이 그걸 얼마나 따라할 수 있을까는 사실은 좀 회의적입니다만, 일단은 코딩을 좀 배운다는 거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미래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인데, 한마디로 그 코딩 교육이라는 게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교육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 어떤 기술적 특이점 이런 얘기 하죠. 테크놀로지컬 뭐 싱글레리티 이렇게 해가지고 더 이상 사람이 어떤 기술을 뭐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들도 자기 분야의 얘기만 딱 알고, 자기 분야에서도 그 중에서도 자기가 어떤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한 분야, 그 분야만 정확하게 알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기술이 점점 복잡해지니까 다른 영역까지 공부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뭐 1000살까지 산다 이러면 뭐 공부할 뭐 여력이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보통 이제 100살 전후에서 다 죽죠. 오래 산다고 해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어릴 때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나이를 먹어서는 새로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미래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교육이 점점 힘들어지는 시기가 온다. 왜 그러느냐? 봐라. 그 기술적 특이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래의 삶을 준비하기가 점점 불가능해진다라는 것을 A 교사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따라서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어떤 그런 교육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아동 중심의 교육 철학이 강조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역설적인데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아동 중심 철학이 옛날에 유행을 했었죠. 언제 유행을 했었나요? 1930년대에서 1950년대까지. 미국 1920년대에서 1950년대, 40년대 중반 정도까지 미국에서 이제 진보주의 교육이 대두되면서 아동 중심 교육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그랬다가 그 효과가 별로 없는 그런 측면들이 나타나니까 약간 주춤했었죠. 요즘에 다시 아동 중심 교육이 좀 힘을 받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아무튼 그게 뭐 한계가 좀 있어요. 한계가 있는 그런 교육 철학입니다. 그러나 A 교사는 일단 아동 중심 교육을 아동 중심의 교육 철학이 다시 한번 강조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은 현재 충실한 생활 실천을 통하여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본성을 잘 유지한 채 보다 성숙하고 건전한 성인으로 사회에 잘 적응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래서 그 A 교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려면 아동이 일단 능동적이고 자율적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동 중심 교육이니까 아동이 원하는 거 뭐 이런 거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동이 수동적이고 타율적이면 그런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아동이 원하는 게 뭘 공부하고 싶니? 뭘 배우고 싶니? 배우고 싶은 게 없어요.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데 교육이 잘 이루어질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아동 중심 교육 철학에서는 능동적인 학습자로서의 아동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따라서 교사는 이러한 점에 주의하여 아동이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 많이 들어본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문제에서 1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문제. 지금 지문을 봤죠. 문제를 볼까요? 문제에서는 A 교사가 언급한 1번 교육 철학의 교육 원리 두 가지. 1번 교육 철학이 뭐예요? 아동 중심의 교육 철학이죠. 아동 중심의 교육 철학인데 아동 중심 교육이라는 거는 약간 브랜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힌트를 드렸죠. 현재의 충실한 생활 실천 이런 거 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죠. 자신의 본성을 잘 유지한 채 보다 성숙하고 건전한 성인으로 또 있어요. 사회에 잘 적응한 인간으로 성장 이렇게 하고 뭐라 그래요? 도울 수 있을 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제 키워드가 크게 세 가지가 나왔죠. 하나가 뭐예요? 자신의 본성을 잘 유지한다. 이게 첫 번째 키워드가 되겠고요. 두 번째가 사회에 잘 적응한 인간. 이게 두 번째 키워드죠. 세 번째가 도울 수 있을 뿐 이렇게 세 가지가 핵심 키워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세 개를 잘 조합하면 뭐가 되느냐? 여기 나오는 자연주의 교육이 됩니다. 자연주의 교육 중에서도 객관적 자연주의가 이제 코메니우스가 얘기한 그 자연주의잖아요. 코메니우스가 얘기한 객관적 자연주의는 합자연의 원리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조합을 해 봤을 때 루소의 주관적 자연주의가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연주의 교육 철학을 기술한 경우에는 1점은 그냥 드릴 건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쓰시려면 루소의 주관적 자연주의 이렇게 쓰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연주의 교육 철학을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자연주의 교육 철학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일단은. 왜냐면 지금 아동 중심의 교육 철학이라고 했는데 자연주의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연결되느냐? 한번 그 계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핸드아웃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죠. 1.1번에 A 교사가 언급한 1번의 교육 철학의 교육 원리 두 가지라고 해놓고 그 밑에 자연주의 교육의 계보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봅시다. 일단은 고대 그리스에 소피스트가 있어요. 소피스트. 이게 이제 자연주의 어떤 교육 철학의 어떤 시초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피스트는 어떤 거를 교육을 했나요? 실제로 사회생활을 할 때 필요한 그 능력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웅변술이라든가 수사학이라든가 뭐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논쟁에서 이기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굉장히 유용한 지식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주의랑 맞는다는 게 약간 감이 안 올 수가 있습니다만 자연주의랑 맞는 게 인간의 어떤 자연적인 필요에 응답하기 위한 교육이라는 측면에서는 자연주의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 소피스트에서 어떤 자연주의 교육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현대적 의미의 자연주의 교육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약간 겹치는 게 있다는 거죠. 자연주의 교육이 어떤 거예요? 아동의 니즈에 걸맞는 내용을 교육해야 된다라는 게 자연주의 어떤 교육의 기본 틀이잖아요. 기본 전제인데, 소피스트 교육은 어떻습니까? 소피스트가 교육한 거는 그 교육을 받는 사람들, 학생이죠. 학생의 실질적인 필요에 응답하기 위해서 교육 내용이 구성되었고요. 교육 방법도 결정이 되었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학습자나 아동의 필요에 응답하기 위한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는 자연주의 교육의 계보를 잇고 있다. 자연주의 교육의 어떤 시조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게 쭉 옵니다. 쭉 와요. 그런데 갑자기 17세기로 뛰어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중세 암흑기라고 불리는 중세 시대가 있죠. 그 기독교 철학의 모든 사고방식이 점령당했던 시기인데, 저는 사실 이 서양 중세를 암흑기라고 부르는 거는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왜냐면 굉장히 빛나는 어떤 문화유산들이 많이 만들어졌던 시기예요, 실제로. 그래서 단순하게 기독교 사상이 뭐 다 훌륭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물론 이제 하자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고인물은 썩으니까. 그때 당시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썩었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뭐 처음부터 다 썩었겠습니까? 그리고 뭐 다 썩은 것도 아니죠. 굉장히 훌륭한 삶을 살다 가신 그 수도자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빛나는 부분에서는 중세 유럽도 굉장히 훌륭한 어떤 문화적인 유산이 충분히 많이 쌓여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우리가 대충 얘기할 때는 뭐 중세 암흑기 뭐 이런 얘기 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자, 그래서 그 중세를 지나서 17세기, 이때 옵니다. 17세기, 18세기 정도에 오면은 대충 18세기 정도가 이제 계몽주의가 태동을 해요. 그런데 그 17세기에 르네상스 이후에 계몽주의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전환 단계가 있습니다. 그때 나왔던 게 감각적 실학주의예요. 감각적 실학주의. 자, 그리고 18세기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이 대두가 되죠. 이때가 바로 계몽주의 사상이 전 유럽을 강타했던, 전 유럽뿐만이 아니라 신세계들이죠. 오세아니아 대륙이라든가 아메리카 대륙이라든가 이런 곳을 강타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계몽주의가. 가르치면 배울 수 있다. 왜? 사람은 모두 이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이성이 누가 줬어요? 신이 줬어요. 천부인권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성이 있으니 이성을 잘 교육해서 계몽시키면 다들 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라는 게 계몽주의 철학자들의 어떤 얘기였어요. 일단은 자기네가 잘났다고 하는 거를 깔고 가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굉장히 무지몽면 이 일반 민중을 계몽해야겠다, 계도해야겠다, 이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의 어떤 반동으로서 어떤 반지성주의 이런 게 나오는 어떤 계기도 되는데요. 아무튼 뭐 그게 굉장히 좋은 어떤 영향을 끼쳤던 것도 사실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에 대한 어떤 무한한 신뢰를 통해서 논리가 어떤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소양이 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쳤던 게 계몽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8세기에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이 나와요. 그리고 19세기로 오면 개발주의 교육이 나옵니다. 개발주의.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중앙 집권화 그런 것들이랑도 연관이 있어요. 개발주의 교육이.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아동 중심 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20세기의 진보주의 교육이 나옵니다. 이 진보주의 교육 같은 경우에는 듀이의 어떤 교육 철학을 많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비슷합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거의 똑같다고도 볼 수 있는데 듀이의 교육 철학이랑 다른 점은 하나 있죠. 뭐냐면 듀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아동의 흥미만을 고려하는 교육은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동 중심의 교육이 좋지만 나도 그런 거 찬성을 하는데 그래도 애들이 사칙연산 뭐 이런 건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니? 모국어 정도는 읽고 쓸 줄 알아야 되지 않겠니? 이런 정도는 뒤에는 얘기를 하는데 이 진보주의 교육은 그런 것들도 필요 없다. 애들이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면 교육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약간 그런 극단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어떤 그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더 튀려고 더 세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뭐 심리학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극단적인 어떤 얘기를 하게 되고 그것을
그 결과 초기 진보주의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어떤 교육적 성과가 훌륭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점점 이렇게 극단적인 진보주의 교육으로 치닫게 되면서 효과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철퇴를 받고 스푸트니크 쇼크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항존주의 뭐 이런 게 등장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20세기 초반, 20세기 초반 그러니까 1920년에서 1940년 정도까지 한 2, 30년 정도를 미국 교육계를 진보주의가 완전히 지배해버립니다.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조차 없었어요. 그렇게 완전하게 지배를 하다가요.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면서 스푸트니크 쇼크라든가 이런 사건들이 생기면서 철퇴를 받고 한풀 꺾이죠. 그러나 요즘에 들어서 다시 또 고개를 이렇게 쳐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탈학교 교육이라든가 대안학교라든가 그리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런 진보주의 교육이 어떤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뭐 여러 가지 좋은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만 진보주의 교육의 어떤 한계가 굉장히 명확한 만큼 받아들이는 것도 약간 좀 선별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나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좀 과한 게 아닌가. 진보주의 성향이 그 교육 쪽에서의 진보주의예요. 아시겠죠? 아동 중심 성향 경향이 너무 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어떤 균형, 적도의 어떤 균형이 필요한데 약간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자연주의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아동 중심 교육이 어떠한 흐름을 타고 현재까지 왔는지 이걸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까지는 이제 배경을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자,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아동 중심 교육 철학의 교육 원리 두 가지예요. 교육 원리 두 가지. 자, 교육 원리 두 가지인데 이거는 요거를 그거 얘기하기 전에 요거를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주관적 자연주의. 주관적 자연주의가 이제 루소의 자연주의인데요. 루소. J.J. 루소. 그 에밀 쓴 사람 있잖아요. 에밀 쓴 사람. 그 J.J. 루소, 장자크 루소인데 이 사람이 주장한 자연주의가 이제 주관적 자연주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연과 사물과 인간. 요거는 모르셔도 되는데 알면 좋습니다. 그래서 루소 같은 경우에는 자연과 사물과 인간 이 세 가지가 인간의 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사람 보고도 배우죠. 그러니까 인간도 인간의 교사가 돼요. 이게 알아두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왜 합자연, 자연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시죠. 자, 그래서 뭐 여기 뭐 쓸데없는 소리가 나오고요. 자, 자연에 의한 그 교사가 셋이잖아요. 자연이랑 사물이랑 인간 세 가지가 인간의 교사라 그랬죠. 그러면 자연도 사람을 교육하고 사물도 사람을 교육하고 사람도 사람을 교육하겠네요. 그죠? 교사가 셋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이나 사물이나 인간을 교육을 하겠죠. 그래서 각각이 뭔지 한번 봅시다. 자연에 의한 교육, 타고난 능력이나 천성에 따른 교육. 뭐 뭔지 그냥 뻔히 아시겠죠? 두 번째가 사물에 의한 교육이에요. 이게 학습자, 아동이죠. 아동 주위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형태의 교육. 요게 이제 사물에 의한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개인이 처한 어떤 상황이라든가 그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좀 예외적인 상황이라도 뭐 경험을 할 수 있으면 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가정 환경이라든가 지역사회 어떤 특성이나 어떤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있죠. 그리고 국가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에서 얘기하는 주변 환경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속해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어떤 환경적 요인들이 전부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배운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인간에 의한 교육이에요. 이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교육이죠. 사람이 사람 가르치는 거니까 제가 여러분 가르치듯이 여러분이 교생 나가서 아이들 가르치는 흉내를 냈듯이 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인간에 의한 교육 이거는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루소 같은 경우에 루소의 자연주의 같은 경우에는 아동의 어떤 자율성, 자발성 그리고 뭐 주체성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 이유가 조금 이따 나올 텐데요. 아무튼 인간에 의한 교육은 선생님에 의한 교육도 있지만 선생님에 의한 교육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그냥 모델링에 가까워요. 아시겠죠? 보고 스스로 배우는 거예요. 보고 공부를 하는 건 누가 한다? 본인이 한다. 아시겠죠? 누가 억지로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가 나와요.
왜냐? 그러면 선생님 인간의 세 가지 교사가 자연, 사물, 인간 세 가지인데요. 자연이랑 사물을 사람이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거를 얘기를 해봤을 때 자연은 일단 사람이 변화시키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물론 조금씩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뭐 댐을 짓는다거나 방파제를 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연이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태풍을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 없다. 홍수를 막을 수 있다? 홍수 정도는 막을 수 있네요. 뭐 그 치수공사를 잘하면 홍수 정도는 좀 막을 수 있죠. 하지만 완벽하게 막을 수 있나? 그거는 또 아니죠. 그리고 뭐 가뭄이라든가 뭐 황사, 미세먼지 이런 거 막을 수 있나요? 못 막죠. 그러니까 이 자연에 의한 교육은 사람이 변화를 시키기가 어려워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일단 자연에 의한 교육, 그래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 알겠는데 일단 이건 제껴놓자. 왜냐하면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사물에 의한 교육입니다. 사물에 의한 교육.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를 감싸고 있는 환경 중에 여러분이 직접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책상 밑에 떨어져 있는 여러분의 머리카락 정도는 여러분이 치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뭐 책상의 어떤 배치라든가 집안의 가구의 배치라든가 이런 걸 여러분이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나요?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약간 조그만 소품 정도는 옮길 수 있겠지만 뭐 옷장을 여러분이 옮긴다든가 그런 건 쉽지가 않죠. 한 2명은 있어야 옮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혼자서는 좀 어렵다. 그런데 집안의 방에 있는 가구도 못 옮기는 사람이 어떤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개인의 힘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개인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단체들을 등에 업고 강한 소리를 내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단체의 도움 없이 순수하게 개인 혼자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물에 의한 교육도 사실 개인이 어서 사물에 변화를 주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이것도 좀 변화가 어려우니까 이것도 좀 제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이거죠. 사람에 의한 교육 이거잖아요. 인간에 의한 교육이 제일 쉬우니까 이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이 자연에 의한 교육, 사물에 의한 교육 이거에 이쪽에 방향을 맞추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루소는 그러한 논리에서 자연에 의한 교육, 사물에 의한 교육이 어려우니까 인간에 의한 교육이 쉬우니 변화시키기가 쉬우니까 그걸 이쪽에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논리가 있는데 일단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자연에 의한 교육과 사물에 의한 교육의 어떤 흐름을 같이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교육 철학의 교육 원리 두 가지가 있다면은 이겁니다. 일단은 주관적 자연주의가 이제 첫 번째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1번째 교육 원리. 그럼 첫 번째 교육 원리니까 두 번째 교육 원리가 하나 더 있겠죠. 요 수준 있잖아요. 두 번째 교육 원리가 또 있습니다. 이겁니다. 소극교육론. 소극교육론. 욕 많이 먹는 건데요. 소극교육론. 그래서 소극교육론은 뭐냐? 교사는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자신의 본성을 잘 유지한 채 누가? 학생들이죠. 학생들이 자신의 본성을 잘 유지한 채 보다 성숙하고 건전한 성인으로 사회에 잘 적응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나요? 고귀한 야만인 이런 소리를 합니다. 고귀한 야만인. 뭐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노블 세비지라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을 실어놓은 책도 있고요. 안 실어놓은 책도 있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귀한 야만인이 되도록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귀한 야만인이 뭐냐면요. 이 두 개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자신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본성. 예를 들어서 자기가 글씨 쓰기를 굉장히 잘해요. 그러면 그 본성을 유지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사회에서 뭐 적응을 잘하는, 뭐 자기 싸움을 엄청 잘해요. 그런데 사회에 적응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직폭력배가 되는 게 아니죠.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는 스포츠 선수, 뭐 권투 선수라든가 레슬링 선수라든가 유도 선수라든가 이런 격투기 선수가 돼서 함부로 자신의 어떤 신체적인 능력이라든가 싸움을 잘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TPO를 잘 가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골자죠. 글씨 쓰기는 좀 파괴적이지 않으니까 제가 좀 얘기를 하다가 말았고요. 자, 그래서 자신의 본성을 잘 유지하면서도 기존 사회의 틀과 어긋나지 않도록 잘 자신의 처신을 잘 결정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고귀한 야만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 자연주의 교육 철학의 교육 원리 두 가지가 하나는 소극교육론이고요. 하나는 주관적 자연주의. 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써야 되는 게 뭐예요? 마지막으로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자연주의 아동 중심의 교육 철학에 대한 비판점을 하나 쓰라고 했어요. 비판점을 하나 쓰라고 했죠. 그럼 비판점을 좀 보도록 합시다. 자연주의 교육 철학이죠. 결국에는 아동 중심의 교육 철학인데 1번에서 얘기한 아동 중심 교육 철학은 자연주의 교육 철학이니까요.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 철학이니까 비판점을 좀 봅시다. 일단 루소가 얘기하는 걸 욕을 좀 해봅시다. 욕을 좀 해봐야 되겠죠. 뭐 물론 이제 뭐 너 이렇게 막 개 어쩌고저쩌고 뭐 쌍쇼트라고 이런 걸 하는 얘기가 아니죠. 자, 일단 비판점을 보시면 개인과 사회가 항상 대립하는 것은 아니다. 좀 뚱딴지 같은 소리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게 맞아요. 왜 그러냐? 일단은 여러분이 이제 보통 생각하시는 루소의 자연주의 철학만 그 임용고시 교육학 책에 나오는 루소의 자연주의만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개인의 고유한 자아를 충분히 발달시킨 다음에 루소가 주장하기로는 개인의 고유한 자아를 충분히 발달시킨 후에 그러한 고유한 자가 충분히 발달된 상태에서 사회에 적응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이 고귀한 야만인으로 성장하도록 조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러면 사람과 어떤 사회가 잘 서로 적응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는 게 이해가 돼요. 일견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조금 더 루소의 어떤 사유를 좀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면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일단은 루소가 쓴 책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이에요. 사회계약론. 근데 그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을 보시면 인간과 사회는 무조건적으로 적대하게 되어 있는 관계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사회가 그 어떠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립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대립 원리에 입각해서 개인과 사회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대립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대립하나요? 뭐 그런 것 정도는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좀 과장해서 얘기를 했죠. 루소가. 그래서 항상 대립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걸 얘기를 하죠. 왜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IMF 98년 뭐 이때 금모기 뭐 운동했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 되게 착해가지고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여기저기서 의인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늦게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그래왔어요. 뭐 나라에 뭐 있다면은 뭐 갑자기 뭐 의인들이 막 지나가던 선비, 지나가던 스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나라를 구해주고 굉장히 우리나라의 큰 위기를 넘기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해줍니다. 우리나라 참 신기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회와 대립을 하나요? 그때 그 시점에 원래 좀 사회를 뭐 싫어한다, 조정을 싫어한다 뭐 이럴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위기에 닥치면 어디선가 나타나서 지나가다가 나라를 구해주고 가는 그런 뭐 사람들이 있죠. 뭐 김훈돌은 신라 사람이구나. 모욕 사건을 일으켰던 그런 의병장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때. 그러고 보면 참 신기한 나라죠. 그래서 항상 대립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양심을 도덕의 최고 원리로 제시했으나 양심도 어떤 정서의 일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도덕의 최고 원리, 루소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했어요. 이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최고 원리라는 거는 이성에 닿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도덕과 양심이 과연 논리로 이루어지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흔히 트롤리 딜레마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로가 있네요. 선로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이렇게 여기에는 한 명이 있어요. 한 명. 여기에는 6명이 있어요. 자, 그러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를 여러분이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1번으로 가든지 2번으로 가든지 뭐 이렇게 들어서 뭐 딴 데로 옮기거나 이런 거 안 돼요. 일로 가서 한 명을 죽이든가 일로 가서 6명을 죽이든가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한 명이 죽는 게 사회 총량으로 봤을 때는 한 명 죽는 게 더 낫잖아요. 6명 죽는 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보통은. 그런데 1번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돌아가셨지만 김수환 추기경님 같은 아주 훌륭한 종교인이라고 해봅시다. 여기는 한 10명씩 사람을 살인한 아주 극악무도한 살인마들이에요. 6명이. 그러면 한 명이 죽는 게 나을까요? 6명이 죽는 게 나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딜레마죠.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가치를 지금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6명이 죽어야지.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시죠? 뭐 김수환 추기경이 살아있으면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일을 많이 했을까요? 알 수 없잖아요. 그랬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건데 그럼 벌어져야 알지. 어떻게 알아요? 갑자기 김수환 추기경님이 뭐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막 사람을 막 죽여다녔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도덕적인 선택은 논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의 최고 원리를 양심으로 딱 지정을 했는데 이 도덕이라는 게 그런 이성과 맞닿아 있는 논리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정서일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글쎄요, 뭐 루소가 천재긴 한데 이런 거면 말이 안 되죠. 자,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현대적 여성관과 상충한다 이런 비판을 받아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현대적인 여성관은 어때요? 남녀 평등이잖아요. 남자가 할 수 있는 거는 여자도 할 수 있고 여자가 할 수 있는 거는 남자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직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치입니다. 그래서 경찰도 여성 경찰이 될 수 있는 거고 여성 소방관이 될 수 있는 거고 남자도 간호사가 될 수 있는 거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18세기 같은 경우에 300년 전이란 말이죠. 300년 전. 이때는 지금처럼 어떤 여성의 인권이 보장이 되던 시절이 아니에요.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고자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엔 어땠냐면요. 여자한테 인권이라는 거가 있다는 것 자체를 인지를 못했어요. 이때 사람들은. 왜냐면 루소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에밀 5편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남성과 여성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여성은 남성이 최상이에요. 그리고 동물, 우리 집에 기르는 개, 고양이 이런 그리고 우리 먹는 뭐 소 이런 거 있죠. 소, 말 뭐 이런 돼지 그런 동물 이게 최하위인데 그 사이에 놓인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밀 5편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그랬어요. 이때는 웃기는 게 뭐냐면 루소가 굉장히 잘생겼거든요. 완전히 카사노바처럼 정말 미끄러게 잘생겼습니다. 굉장히 미남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돈 많은 유부녀들 있잖아요. 돈 많은 미망인들. 그 미망인들한테 붙어서 평생 호의호식을 했어요. 루소가 어떤 고등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고등교육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계약론이라든가 이런 정말 천재적인 사회가 번뜩이는 그러한 저작물을 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본인도 어떤 그런 돈이 많은 굉장히 유복한 미망인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따위 소리를 했다는 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근데 뭐 당시에는 뭐 모든 계몽주의자들이 아예 여성의 인권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인지를 못했던 시기니까 그거를 감안하면 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시대적인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뭐 인권도 없고 교육을 할 필요도 없고 뭐 정치에 참여시켜서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좀 과한 측면이 있죠. 당시의 어떤 그 여성관에 비추어 봐서도 그러니까 이런 점은 좀 현대적인 여성관과 상충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현대적인 여성관과 상충한다라고 하고 끝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뇌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하냐면 지금 저는 1절, 2절 정도까지만 했는데 뇌절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루소가 본인이 주장했던 사상 중에 만민평등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이거랑 모순이 된다. 그래서 루소는 새빨간 거짓말장이다. 자기 모순의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죠. 굉장히 공부의 깊이가 얕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이때 만민 평등 사상의 만민, 이때 민이 백성민자인데 우리가 번역하기로는 이게 그냥 휴먼이에요, 휴먼.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이 만민에서 민은, 사람은 남성만을 얘기해요. 남성만. 애초에 루소는 여성을 어떤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그런 인간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성이랑 동물 사이에 놓인 존재라고 얘기를 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루소는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소가 얘기했던 만민평등 사상 같은 경우는 모든 남성들이 동등하다라는 거지 여성들 포함해서 뭐 평등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모순이 안 되죠. 루소가 당시에도 뭐 천재라는 얘기 들었는데 그런 헛술한 또 논리를 폈겠어요? 안 펴죠. 그래서 뭐 이건 뭐 여러 가지 욕을 먹을 만한 이유가 그런 것 사실이 있는데 아무튼간 당시에는 여성의 어떤 인권이라든가 뭐 참정권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결론이 영 껄끄러워서 그렇지 뭐 루소는 천재는 천재고요. 일단 루소는 천재고 결론이 영 껄끄럽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람의 나름대로의 어떤 이해는 갑니다. 뭐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지식교육과 도덕교육의 시기가 너무 늦는다라는 비판을 받아요. 지식교육과 도덕교육은 어릴 때부터 시킬수록 좋다라는 게 우리가 다들 아는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루소 같은 경우에는 뭐 도덕교육을 먼저 하고요. 뭐 지식교육을 나중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죠. 너무 늦어요. 지식교육 같은 경우에 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 다 돼가지고 지식교육을 시작을 하는데 그때 지식교육을 하면 뭘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뒤늦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왜 힘들어해요? 그때 뭐 억지로 머리에 쑤셔 놓으려니까 안 돼서 그게 어려운 건데 선수학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10대 후반까지 와서 이제 학습을 시작하는데 공부가 잘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제일 큰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비판이 제일 커요. 뭐냐면 에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어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원사의 역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교사가 정원사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비유적으로 정원사의 역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원사가 어떤 거래요? 삐져나온 가지를 쳐주잖아요. 뭐 쓰레기 같은 건 치워주고. 그래서 교사가 정원사랑 똑같으면 교사라고 안 하죠. 정원사라고 하지. 비유적으로 이르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정원사의 역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비유적으로 정원사의 역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원사의 역할이 뭐냐? 우리가 조경하시는 분들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조경을 하면 나무나 풀 같은 걸 굉장히 예쁘게 가꾸잖아요. 예쁘다는 게 뭐예요? 정돈되어 있다는 뜻이죠. 정돈되어 있다는 거는 뭐 삐져나온 어떤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면을 벗어나 있는 그런 이레귤러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다 쳐주는 게 정원사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교사가 정원사 역할을 한다면 교사 취향에 맞춰서 애들이 엇나가려고 하는 걸 바라잡아 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교사의 주관성이 가미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교육에. 근데 교육은 소극적 교육이라며요. 이게 상충한다는 거죠. 이거는 상충한다. 진짜 루소가 얘기했던 소극 교육이 맞느냐. 결국에는 교사 취향대로의 교육이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심각한 어떤 근본적인 모순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수 있어요. 이게. 근데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비판이. 왜냐하면 루소의 논리의 어떤 존립 근거 자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비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정도의 비판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1번은 이렇게 해설을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보러 가시죠. 2번 문제를 보러 문제지를 보겠습니다. 문제지. B교사가 얘기한 거죠. B교사가 얘기한 거. 쭉 보세요. 쭉 보시면 A교사를 일단은 반박을 합니다. A교사의 주장을. 뭐 좋은데 교육적 이상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이제 비웃습니다. 일단 자신의 필요에 대한 인지 자체가 매우 어려운 과정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할 수 없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주도 학습 있잖아요. SDL. 그거를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자기주도 학습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굉장히 공부를 잘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었어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원래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했었던 거죠. 의대생들 하면 뭐 공부라고 하면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어떤 학습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던 프로그램이 SDL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현실적으로는 모든 학생들에게 다 적용을 할 수 없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일단 아동 중심의 교육이라는 게 아동 중심 교육 철학이라는 거는 좀 허황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모든 현실적으로 필요한 건 아동의 현재 지적 수준과 미래의 지적 잠재력을 측정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지적 수준과 미래의 지적 잠재력을 측정하는 거 이게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나요? 어디선가 그게 이제 문제 2번에 나오죠. 그래서 문제 2번을 볼까요? 문제 2번을 보시면 비교사가 동그라미 2번에서 언급한 검사의 유형 피드백이 없는 검사죠. 피드백이 없는 검사 이거를 검사의 유형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고츠키 이론에 근거한 2번 검사에 대한 비판 두 가지를 쓰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검사의 유형과 그 특징 이게 하나하나 해서 1점 1점일 거고 비고츠키 이론에 근거해서 이 피드백이 없는 검사를 비판점을 두 가지를 쓰시면 하나하나 1점 1점에서 총 4점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 봅시다. 피드백이 없는 검사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 피드백이 없는 검사. 여기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총괄평가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괄평가, 서머티브 테스트, 서머티브 이밸루에이션 뭐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니죠. 총괄평가가 아닙니다. 총괄평가가 아니라 여기서는 동태적 평가, 고정적 평가죠. 고정적 평가, 정태적 평가입니다. 피드백이 없는 검사에 총괄평가가 포함이 되기는 해요. 그런데 피드백이 없는 검사를 총괄평가와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피드백이 없는 검사에 총괄평가 또는 총합평가 그것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범위가 더 좁습니다. 자, 그래서 피드백이 없는 검사로 이제 고정적 평가를 쓰셔야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이건 좀 어려우셨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셔야 되는 고정적 평가는 좀 아셔야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고정적 평가 또는 정태적 평가가 뭐냐? 이게 결과 중심의 평가예요. 결과 중심의 평가. 결과만 내면 된다는 거죠. 결과만 내면 된다. 평가의 결과만 내면 되는 평가. 이게 바로 고정적 검사입니다. 결과만 내면 된다는 게 뭐예요? 점수가 딱 나오면 그거로 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뭐 그 점수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주의에서 주로 채택하는 그런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객관주의에서 주로 채택을 하는데요. 그 특징을 한번 보시죠. 여기는 특징은 안 나오죠. 특징은 뒤에 나와요. 고정적 검사를 반대되는 개념인 역동적 검사랑 한번 비교를 하면서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고정적 평가, 역동적 평가의 평가 대상부터 봅시다. 평가 대상은 아동의 실제적 발달 수준이 돼요. 고정적 평가 같은 경우에 실제적 발달 수준이라는 게 뭐예요? 평가 시점에서 아동이 갖고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발달되어 있는 수준이 얼마냐? 이거를 이제 고정적 평가에서는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역동적 평가는 어때요? 고정적 평가와는 달리 실제적인 발달 수준도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잠재적인 발달 수준까지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요 두 가지의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조금 이따 얘기를 해봅시다. 조금 이따 요 얘기를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평가를 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평가를 하는 상황. 평가를 하는 상황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통제된 실험실 상황. 알아두는 게 아니라 표현을 외우세요. 통제된 실험실 상황. 통제된 실험실 환경. 이렇게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통제된 실험실 어쩌고. 요거는 표현을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클리셰 같이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평가 상황이 고정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역동적 평가는 어떤 평가입니까? 실제 상황이 평가 도중에 의도적으로 교수 활동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좀 표현이 어렵죠? 그래, 이렇게 써져 있는 책이 많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평가를 하는 와중에 선생님이 힌트를 준다는 얘기예요. 교수 활동이죠. 힌트를 주는 게. 형성적 활동입니다. 힌트 제공이라든가 뭐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려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어떤 교수 활동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평가 중에도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 상황이 유동적으로 변한다. 이게 이제 바로 역동적 평가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어요. 두 번째, 그러면 의도적으로 교수 활동이 존재하니까 평가 상황이 고정적이다, 유동적이다. 유동적이죠. 평가 상황을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역동적 평가는 고정적 평가와는 달리 실시 상황이 검사 상황이 유동적이고 수정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동적인 거예요. 그것과 관련된 게 바로 이겁니다. 피드백이나 힌트가 제공이 되느냐, 또는 제공이 되지 않느냐. 이게 바로 역동적 검사와 고정적 검사 또는 역동적 평가와 고정적 평가, 이거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 중에 하나예요. 자, 고정적 평가는 평가 상황이 고정되어 있어야만 해요.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게 이 평가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아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동적 평가는 어때요? 제공하죠. 왜 제공을 합니까? 왜 제공을 해요? 왜냐하면 역동적 평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제적 발달 수준만 알아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힌트가 제공이 되었을 때, 어떤 교수적 도움이 제공이 되었을 때 그 교수적 도움을 활용하는 능력까지도 평가의 어떤 대상으로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 발달 수준도 평가를 하고 잠재적 발달 수준도 평가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피드백이나 힌트를 제공을 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고정적 평가와 역동적 평가의 의의가 무엇인가요? 한번 살펴봅시다. 고정적 평가는 과거 지향적 평가예요. 이게 뭘까요? 과거에 그 아동이 현재 시점까지를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과거로 쭉 돌이켜 봤을 때 과거에 어떠한 학습을 어느 정도로 수행을 해왔는가를 이 시점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지향적 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 이상은 피드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거는 고려하지 않아요. 과거에 이 수검자가 얼마나 학습을 해왔는가, 또는 얼마나 그 평가 대상과 관련된 활동들을 해왔는가가 평가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역동적 평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보세요. 실제적 발달 수준은 현재예요, 현재. 근데 잠재적 발달 수준은 언제예요? 잠재적 발달 수준의 시점은 현재인가요? 미래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고려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지향적 평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교육적 배경이라든가 어떤 경험적 배경이 서로 다른 그런 학습자의 평가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어려운데요. 못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것도 꼭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교육적 배경, 경험적 배경,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학습자도 한꺼번에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 차이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고정적 평가와 이제 역동적 평가를 비교함으로써 고정적 평가의 어떤 특징을 좀 알아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게 뭐죠? 여기 나오네요. 비고츠키 이론에 근거한 비판점을 두 가지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비고츠키가 얘기했던 어떤 이론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비고츠키가 얘기했던 이론이 뭐예요? 구성주의죠. 구성주의. 구성주의인데 그냥 구성주의다? 아니죠. 주관적 구성주의 또는 사회적 구성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구성주의에는 또 다른 것들도 있나요? 있죠. 뭐가 있을까요? 피아제가 있죠. 피아제가 얘기했던 객관적 구성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아제가 얘기했던 객관적 구성주의와 비고츠키가 얘기했던 주관적 구성주의 또는 사회적 구성주의가 서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피아제의 개인적 구성주의와 비고츠키의 사회적 구성주의가 다른 점이 뭐냐면요.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어디가 다르냐면 피아제의 개인적 구성주의는 외부에서 정보가 들어와도 어떻게 들어오더라도 결국에 그 정보를 해석하는 거는 개인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내부에서 처리되는 어떤 인지 과정을 더 중요시해요. 그래서 인지적 구성주의라고도 합니다. 개인적 구성주의를. 그런데 비고츠키의 구성주의는 사회적 구성주의 또는 주관적 구성주의라고 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런 정보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형성이 되느냐?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이것이 정립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고츠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러한 외부로부터의 정보가 정돈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수단을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어. 그래서 언어를 더 중요시해요. 언어는 바로 의사소통의 매개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께 제가 말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수화도 뭔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실제 음성이 동반되지 않는 언어라고 하더라도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라면 모두 언어라고 다 보고 그것들이 의사소통의 매개체가 되면서 고등사고 능력을 매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등사고 능력은 언어에 기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과거 원시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알 방법은 뭐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만 지금처럼 정교한 언어를 구사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학자들 등에. 예를 들어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든가 이런 좀 원인이라고 하죠. 원인. 그런 경우에는 지금처럼 그 구강 구조가 뭐 발달해 있지 않았어요. 지금 현대인처럼. 그러니까 아주 정밀한 어떤 의사소통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고등 언어가 있어야 그 어떤 사고도 고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기 남아프리카 제도인가 어딘가에 숫자를 세는 게 2개밖에 없는 나라가 있어요. 그 1이 오코사라고 하고요. 2가 우라펀이라고 하는데요. 1은 오코사죠. 2는 우라펀이에요. 그럼 3은 어떻게 써요? 오코사 우라펀 이렇게 얘기합니다. 4는 우라펀. 그럼 5는 뭐예요? 오코사 우라펀. 이런 식으로 숫자를 해요. 그러면 뭐 1, 2, 3, 4, 5 이렇게 하면 오코사 우라펀 뭐 이렇게 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 256 해봅시다. 이거 일단 1이랑 2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1이 몇 번 들어가고 2가 몇 번 들어가는지 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만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오코사 우라펀 막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듣는 사람도 그거 다 몇 번 얘기했는지 세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오코사 우라펀밖에 없잖아요. 오코사 우라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몇 번 세는 게 오코사를 우리가 몇 번 셌나 우리가 몇 번 얘기했나 셀 때는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도 오코사 우라펀 이렇게 센단 말이에요. 이거가 몇 번 나왔는지도 복잡하죠. 그러면 고등사고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건 거의 뭐 컴퓨터 뭐 언어로 보면은 거의 뭐 기계어에 가깝죠. 기계어가 뭐예요? 0이랑 1만 있는 거잖아요. 거의 이런 걸로 세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이게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고등 언어가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고등 언어가 아닌 그런 언어는 인간의 어떤 사고에 굉장히 많은 제약을 가합니다. 왜냐하면 고등 언어라는 거는 그 컴퓨터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만 고등 언어라는 거는 많은 내용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언어 구조가 정교화된 언어가 고급 언어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다. 어떤 문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등 사고는 언어로 매개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비고치키입니다. 자, 아무튼 뭐 약간 곁다리로 샜는데요. 네,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뭐예요? 제가 실제적 발달 수준이랑 잠재적 발달 수준의 차, 이 얘기를 했었죠. 이게 영어 시험에도 나왔어요. 그 전에 영어과 기출에도 나왔죠. 이게 GPD라고 하죠. GPD 뭐예요? 존, 프록시머, 디벨롭먼트 보통 디브까지 쓰는데 그래서 존 오브 프록시멀 디벨롭먼트 해서 GPD입니다. 근접 발달 영역이라는 거죠. 근데 이때 GPD만 알고 있다가 존 오브 프록시멀 디벨롭먼트의 스펠링을 틀려서 많은 임고생들이 울었다는 몇 년 전에 그러한 전설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GPD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의 차, 이게 바로 GPD입니다. 근접 발달 영역.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비고츠키 이론을 근거를 했을 때 고정적 검사가 가지고 있는 또 한계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있는지를 제가 물어본 겁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자, 비고츠키 이론에 근거했을 때 고정적 검사는 이러한 것들을 쓰시면 점수를 드릴 수 있어요. 뭐 이거 말고도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것만 좀 꼽아보자면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도착점 행동만을 측정한다. 도착점 행동이 뭐예요? 실제적 발달 수준이 도착점 행동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도착점 행동이 미래만 있는 게 아니죠. 과거로부터 쭉 지금까지 왔을 때의 도착점 행동은 현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착점 행동만을 측정하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출발점 행동은 측정을 해요, 안 해요?
고정적 검사 같은 게 안 하죠. 그러니까 과거의 출발점 행동부터 지금의 도착점 행동까지의 어떤 향상도를 측정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과거를 측정을 해야지 얼마 차이 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학습 향상도를 측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통제된 실험실 상황. 그러니까 고정적인 평가 상황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어떤 실제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실제적 평가를 보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요거랑 관련된 얘기인데요. 2번이랑 관련된 얘기인데 피드백이나 힌트들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근접 발달 영역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죠. 비고치기가 굉장히 근접 발달 영역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근접 발달 영역 내에서 학습자보다 조금 더 뛰어난 상대방과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함으로써 잠재적 발달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게 비고치기 이론의 기본 전제인데, 근접 발달 영역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어떤 GPD 내에서의 어떤 학습이라든가 이런 건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애초에 근접 발달 영역 자체가 고려 대상에서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려하지 않으면 따라서 발달 잠재력을 평가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피드백과 힌트 등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이건 뭐예요? 피드백이나 힌트를 준다는 게 뭐예요? 사실 피드백에 조금 더 치중이 된 얘기긴 한데, 뭐 힌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피드백이 좀 더 포커스가 간 얘기죠. 뭐예요? 어떤 학습 활동의 개선, 그러니까 교수 학습 이론 이런 거에는 관심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아동들이 얼마나 향상되는가, 앞으로 얼마나 향상시키도록 할 것인가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현재 점수가 얼마인가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학습 활동의 개선, 뭐 지도, 뭐 조언 이런 것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전혀 없다라고 제가 단정을 짓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이론적으로 그렇게 정의가 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고정적 평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얘기하시면 약간 곤란합니다만, 뭐 대체로 이렇게 이루어지기는 하죠. 고정적 평가 같은 경우에는. 자, 아무튼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실제 우리가 보는 평가 같은 경우에는 100% 고정적 평가가 있다 없다 거의 찾아보기 어렵죠. 고정적 평가적인 측면이 있고 어떤 시험이나 역동적 평가의 측면이 있죠. 왜냐면 보세요. 고정적 평가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달 수준만을 측정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많이 보는 시험 중에 하나가 뭐 있을까요? 토익 같은 거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토익 보면은 한 달 전에 본 토익이랑 오늘 본 토익이랑 그 향상도가 얼마다 이런 거 얘기를 해줘요? 안 해주죠. 그냥 현재 시점에서 몇 점이다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어떤 부분이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토익이 100% 고정적 평가라고 할 수가 있느냐?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여러분 성적표 받아보셨잖아요. 거기 보시면 어떤 부분이 약하고 어떤 부분이 강하니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공부하십시오 라고 피드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피드백을 다시 피드백을 반영해서 또 시험을 봤을 때 그걸 또 저번에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드렸는데 이번에 시험 본 건 얼마나 향상이 되셨네요. 이렇게까지 피드백을 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수준이지만 피드백을 줘요. 그런데 그게 아주 형성적인 형성적인 측면이 강한 피드백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피드백 자체는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의 역동적 평가의 성향이 약간이나마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대체로 고정적 평가라고 보기가 쉽죠? 그렇잖아요. 피드백이 되게 어설프잖아. 여러분한테 피드백을 이렇게 주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시고 제가 해서 가지고 오시면 봐드릴게요.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정적 평가의 성향도 있고 역동적 평가의 성향도 있고 대부분의 시험이 이렇습니다. 아시겠죠? 그 두 개가 적절하게 섞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이론적인 거니까 정의로 봤을 때는 어떤 그러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번이 끝났고요. 그러면 3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그러기 전에 조금 쉬고 와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조금 쉬고 와서 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